이 붕괴에 관한 여기서 이 레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닌은 그 붕괴 그렇죠. 그 러시아의 그 황제 짜르 시대를 중요한 거는 레닌이 다른 그 이런 그 혁명가들하고 달리 레닌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성공했다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볼 때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했을까? 그러니까 근대 국가긴 하지만 그걸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An avid reader of histories of the events in France between 1789 and the emergence of Napoleon Bonaparte as a French ruler 10 years later. 여기서 역사의 열정적인 그 독자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닌이 이 역사의 열정적인 독자였다가 무슨 소리냐면 이 레닌이 어떻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실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서야 되는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집권을 하거든요. 황제로 다시 돌아가죠. 이 역사를 분석하고 요 역사에 요걸 가지고 자기가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죠? There are meaningful parallels. 그래서 의미 있는 평행이 있다는 거죠. Just as the Russian Tsar Nicholas II undermined his regime, his conduct of war with Germany. 독일하고 전쟁 때문에 그 정권을 훼손시킨 것처럼 니콜라스 2세가 The French King Louis XIV persisted to undermine his own government and allies. 자기 정권과 동맹국들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In the years after, he summoned the Estate General, a General Assembly in 1789. 자기가 그 1789년도에 저거를 해요. 의회 비슷한 거를 소집을 시켜요. 근데 의회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의회 비슷한 걸 소집을 시키는데 왜 그랬냐면 The King hoped to solve a financial crisis.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stemming from France's vigorous support for the American rebellion against Britain. 그때 이제 제국주의끼리 서로 경쟁을 하니까 영국하고 대영 제국의 미국이 반역을 하니까 그거를 아주 열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이 이제 그때는 이제 국가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왕의 개인 돈에서 나가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리게 돼요. 빌려갖고 그 빌린 돈을 그게 이제 금융가들이죠. 그때도 이게 우리 사기업 빌리는 것처럼 그걸 갚으려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 모았지만 people had already lost faith in a court they regarded as inept and corrupt.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부패했다고 여기는 그 국회 궁정에 대해서 신념을 상실했었고 France has not developed an elected institution proud of that point. 그 전에 무슨 뭐 선거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 궁전에서 모으긴 했는데 돈을 받으려고 근데 돈을 그냥은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모아서 일종의 그 귀족하고 평민들 부자들 같이 다 모아서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프랑스 코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 모였을 때 그 에스테이트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 의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반 의회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는 결국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궁전에서 말하자면 죄수처럼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해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들이 다른 군사 세력을 이게 중세 시대니까 군사 세력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셔널 가드 지금 같으면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바꾸어져서 전부 다 이제 그 군대 국가 제도로 바뀌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단들이 만드니까 왕은 이제 무능력해진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헌법을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왕권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서로 협상하는 이 삼부회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Even then, Louis could have survived.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if he allowed that becoming a constitution rather than absolute monarch. 만약에 그 becoming a constitutional rather than an absolute monarch. 절대 군주가 아니라 의회 군주, 지금 영국 같은 그런 의회 군주가 되는 것이 리저너블한 옵션이다. 그런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그가 허용을 했다면 영국의 왕실이 살아남은 것처럼 살아남았을 텐데 못 살아남았죠. 영국은 살아남았죠. 루이 14세의 그 상황을 보고 그게 별로 이게 왕 때문이 아니라 그 왕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왕을 죽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한번 청교육령에 죽인 경험도 있고 그 영국에서는 이제 의회 군주가 되죠. But he didn't.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잘 몰랐던 거죠. 생활 판단을. He conspired with other monarch. 그래서 다른 왕국에 하고 to overthrow the reform movement in France.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전복시키려고 다른 왕국들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로 인해서 undermining centralists who have allowed him to retain his throne. 왕권을 유지하도록 허락을 해줬을 중간에 있던 그러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의 그 능력까지도 훼손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베스피에르한테 문을 열어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나 다른 급진자들한테, 그러니까 중도파들을 자기가 힘을 없애게 해버리니까 중도파들한테 중도파들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중도파들은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랬지만 왕에 대해서 배신을 한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 과격파들은 bold ideas who claim that moderation was undermining the revolution. 그래서 혁명을 중간에서 모더레이션 서로 이게 협상을 하고 완화를 시킨다는 거는 그래서 이 혁명이 지금까지는 이 혁명의 경우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모더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혁명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과감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데 그래서 traitors were removed and 배신자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 새로운 국가가 미덕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미덕이겠죠. 새로운 미덕을 촉진하는 데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가 지금 기능을 잃은 중도파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어떤 체계는 기능을 잃었으니까 그걸 대신해야 된다. 라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공포정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혁명에서 언제나 지금까지 혁명의 방식에서 언제나 실패하는 건 대강 이런 상황이에요. 중도파들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도 비슷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고 중도파들이 별로 못 남죠. 로베스피에르 who achieved dominance in foreign politics as chair of a committee to oversee France's war effort.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힘이 세져서 프랑스의 전쟁을 감독하는 커미티가 국방위원회 같은 거죠. 거기서 프랑스 정권을 지배하게 되면서 자신의 힘을 방어하고 강화시키는데 극단적으로 프랑스 정치적인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기요틴. 그러니까 이제 단두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법제도가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사법제도 비스무리한 절차긴 하지만 중간에 적절한 삼권 분립, 변호사랑 검사랑 이렇게 판사가 결정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제도가 아직 없었으니까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예전에 동지였던 것도 마찬가지죠. 쉽게 너무 speedily executed. 그러니까 스피드 있게 처형해버리는 거죠.
단두대, 왜냐면 자르는, 사람을 목을 매달아 죽였는데, 그 전까지는 훨씬 더 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단두대가, 자세히 설명하기 좀 그렇죠.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서. 그렇지만 그 잔재가 훨씬 빨랐으니까. 로베스베리 wrecked the emergent democracy.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주의적 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나오려고 지금 등장하려고 그러던 had been shaped in repeated effort to draw up a new French constitution. 그러니까 새로운 프랑스 헌법을 하려던 노력, 제한 헌법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거기서 형성되고 있던 민주적인 어떤 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합의해서 제도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로이스벨리 자신도 그 단두대에 처형된 다음에 그 혁명의 힘들이 약화되고 사라져버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사례는 프랑스의 사례는 그러니까 이 붕괴가 기존의 제도를 부셔버리지만 기존의 제도를 부시는 데 성공하지만 대안이 계속되는 지속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시대인데 내가 이게 지금 계속 중간을 읽으면서 지금 역사책을 넣어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글의 가장 큰 약점이 우리가 역사를 읽는 이유가 매번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를 읽는 이유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죠. 역사 속에서 지금 시대에 지금 레닌이 지금 레닌이 한 것처럼 레닌이 왜 프랑스 혁명을 왜 공부했어요?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어떻게 해서 나폴레옹의 집권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해체죠. 붕괴예요.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그 정권의 붕괴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재구성이죠. 재구축이에요. 권력의 재구성, 권력의 제도의 재구축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붕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구축해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레닌이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글들이 지금 열심히 읽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를 열심히 듣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근대 해체 상태 라는 거가 느끼고 있단 말이지 이걸.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팔근대의 재구축 방안, 즉 전략은 무엇인지. 요것 때문에 근대 해체 상태를 느낀단 말이죠. 근대 국가, 근대 제도가 어떻게 느끼냐면 붕괴되어 현실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치? 이런 느낌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붕괴된지 안 된지 확인하고 싶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죠. 다 모르죠. 역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레닌도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의 체제가 해체됐는데 그러면 다음 체제가 어떻게 될 건지 제도는 어떻게 재구축 수 있는지 그걸 본 거죠. 그죠? 해체된 얘기는 물론 비전이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정권이 무너진 그 순간에 폴리티컬 리더십이 클리어 비전을 가진 폴리티컬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프레드리크 오브 삭소니가 제공했던 거고 콘스탄틴이나 그 다음에 중동의 그 이슬람 제국을 만든
압, 압드 알 말리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미합중국의 헌법을 만든 그 틀을 짠 사람들, 프레이머란 단어가 중요하죠. 프레이머.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좋지만 이 프레이머들이 가장 큰 강점은 레디컬 체인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타협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미합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 제헌헌법의 가장 약점이 노예제도죠. 노예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성질 때문에 이 미국 합중국의 헌법은 노예제도에서 모른 척하면서 지나갔어요. 그게 결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이 타협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인종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럴 것 때문에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죠. 로베스피에르가 의 교훈이란 게 뭐냐면, 뭐가 보여줬냐면, 새로운 제도를 강요하기 위해서 혁명에 의존한다는 것. 대중에게 혁명에 의존한다는 것은 디제스트 레서피라는 거죠. 그죠? 재난의, 그죠? 재난의 그 처방전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글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근대의 붕괴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대가 의 지속은 가능한데, 일종의 약간의 그 어떤 그 수정, 그죠?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근대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대의 진짜 붕괴. 그래서 해체가 돼버렸다. 붕괴돼 버렸다. 디스트럭션, 파괴가 돼 버렸다. 파괴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지, 근대가 붕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약점이에요. 세 번째, 자크 데리다의 해체 개념이 있어요. 해체. 디컨스트럭션이죠. 이 해체 개념은 안에서, 내파, 안에서, 그러니까 요때 요거는 붕괴, 요거는 외파, 그러니까 외파, 폭파, 그죠? 근데 내파는 안에서 폭발하는 거죠. 인플로전.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네. 요거가 맞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만약 탈근대가 진짜로 왔다면, 근대가 아닌 다른 시대가, 전혀 내가 탈근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탈근대는 그냥 근대가 아닌, 근대 이후의 시대의 이름이에요. 가칭에 아직 잘 모르니까 가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해놓은 가칭이에요. 어쨌든 탈근대 시대가 왔다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재구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읽는 지금 이런 걸 읽고 있는 이유는, 이 재구축하는 방안을 레닌처럼, 그러니까 이 글에서 내가 왜 이걸 자꾸 이런 얘기를 덧붙이냐면, 여기서 레닌이 이렇게 썼는데, 이 레닌이 읽었던 역사, 이거를 왜 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 글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읽었을까? 그리고 왜 레닌이 중요해졌을까? 바로 이 새로운 시대의 재구축 전략, 그죠? 탈근대의 재구축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레닌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레닌은 이 그림에 어떻게 맞느냐 봅시다. 자기가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이미 짜르 정권의 중심 체제는 붕괴돼 버렸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역의 정부들은 그렇다고 선출된 어떤 기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냥 짜르가 임명했던 사람들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이 그 길을 이용해서 소규모의 리볼루셔너리 그룹들을,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의 핵심 집단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 소규모 집단을 지배하면서 노동자들 운동, 그 노동자 운동은 정부하고 그 권력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정부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그 중앙 집권 무너졌으니까 그 노동자 운동을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레닌이 만약에 이렇게 캐들 오브 서버디네이츠, 그러니까 간부 그룹이죠. 간부 집단, 아까 말한 더 스몰 레버셔너리 그룹을 오가나이즈할 능력이 없었다면 자기가 희망했던 혁명이 1917년 10월 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레닌이 그리고 파워를 유지할 때는 하여튼 잔인한 내전을 겪어야 됐는데, 중요한 거는 로베스피에르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크릿 폴리스 애퍼라투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기요틴을 만들어 사람을 죽였지만 비밀 경찰 제도, 비밀 경찰 기구, 이제 비밀 경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죽였지만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레닌은 로베스피에르보다 덜 폭력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여기서도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중심가 집단이 있었고, 이 집단은 결국 소련의 계속적으로 요 중심 집단들, 간부 집단들, 핵심 그룹들이 계속해서 지배해 나가죠. 어쨌든 그래서 수천 명을 죽고 수천 명을 죽여버리고 정적을, 그리고 수백만 명이 기근이나 전투와 배칠병으로 죽어버리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전쟁통에 사용했던 정책이라는 것이 혁명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모두 대부분의 혁명가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여기다 쓰면 클렙토크라시라면 부패 정권이죠. 부패 지배. 이 말을 왜 쓰냐면, 보통 이 아프리카의 후진성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독립을 하죠. 독립유공자, 독립영웅의 정치가 집단, 간부 집단들, 집단들이 이걸 중심으로 독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독립영웅이 결국 수상이나 대통령이 집단하는데, 이게 평화 시대는 그런 식으로 독립하는 그 외부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정치 방식, 그런 군사적인 정치 방식, 군사적인 독립 정치 방식은 안 통하죠. 그럴 때 이 부패를, 보통의 경우는 요 소수 집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클랩토크래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한국의 사례 등 성공적인 제3세계 국가, 제3세계 국가의 경우는 이 클랩토크래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베트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분들이, 난 그래서 이건 좋게 봐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패 지배를 해갖고 소수집단을 중심으로 부패해서 우리끼리 나눠 먹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레닌도 자기가 이기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평화시대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이제 이전의 그 붕괴의 경우에도 성공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적응 과정이요.
그래서 레닌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쓰는데 그거는 주로 뭐였냐면 국가가 지원하는 자본주의죠. 국가 지원하는 자본주의. 그 국가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라는 건 원래 자본가에 보이지 않는 손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국가가 후원하는 자본주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3 우리 경제개발 5개년계에 국가가 주도하는 지금도 국가가 결정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 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나라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기반을 두고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도 이런 식의 기반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관련이 있는 뭐 소유권 같은 거, 농지개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modified, 그러니까 약간 그 수정 공산주의죠. 그 수정 공산주의 정권으로 보통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레닌까지 그래서 이게 진짜로 큰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냐면 서구 지식인들, 특히 그때 프랑스나 이런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리트라하고 까미하고도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서로 갈라진 이유가 이 공산주의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공산주의를 지지를 하거든요. 머택동도 그렇지만 이 소련 공산주의를 특히 지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유토피아 체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게 깨어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탈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탈린 때문이에요. 스탈린이 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파기하고 집단주의 집단 수용소 정책이죠 일종의 그런 집단주의 정책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에 모디파이 됐다 이거죠. 수정됐다 이거죠. 수정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결국 사람을 많이 죽이는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소비에트 유니언 could never offer viable alternative to Western capitalism.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소련이 서구의 자본주의에 효과 있는 그죠? 쓸모 있는 그죠? 그런 대안을 결코 제공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레닌 시절에는 이렇게 바이올리브 얼터너티브라고 여겨졌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줄여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요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레닌은 성공을 어느 정도 했죠. 레닌은 성공을 어쩌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성공이 얼마만큼이었는지는 스탈린이 이렇게 뒤집어 봐갖고 잘 모르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받았고 공산주의 지배를 옹호를 받았던 정책이에요. 다른 거는 반대쪽에 요거는 좀 더 심하게 폭력적이었던 20세기의 사건은 나치즘이죠. 나치즘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대강만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이게 국가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소셜 다이니즘이에요. 지금 이 소셜 다이니즘을 이렇게까지 쓱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거를 다 빼놔갖고 이렇게 말이 길어져요, 자꾸. 다윈이즘.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의 다윈이즘. 과학 이론으로, 그죠? 과학 이론으로, 성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과학 이론이고, 그 다음에 생산 이론이고, 그죠? 산업 이론이고, 그죠? 산업 이론에 위윤위를 많이 창출하는 회사가 이기죠. 그죠? 산업 이론이었는데, 이걸 내가 빅토리안 퀘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빅토리안 퀘스천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 빅토리아 시대 때 대영 제국의 시대죠. 대영 제국의 시대인데 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는데 이 빅토리아 시대 지식인들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셜 시어리는 뭐냐? 사회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대 사회죠. 발전한 근대 사회, 성공한 근대 사회, 성공하는 근대 사회, 성공한 근대 사회, 부의 축적이 된 이 근대 사회, 그 빅토리아 시대인데, 빅토리아 왕의 시대인데, 그때 성공한 소셜 이 사회 이론은 뭐냐? 그 사회 이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소셜 다윈이즘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다윈이즘이면 성공할 거다. 그게 뭐냐면 적자생존 이론이에요. 사회적 적자생존 이론.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실상 우리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교육, 교육, 정책. 뭐가 있냐면 우등 1등, 2등 뽑는 거. 1등, 2등, 어? 서열. 대학도 서열로 가죠. 그게 다윈이즘이에요. 그 사회적으로 적자가 생존시키면 사회가 자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정책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1등한 사람은 남잖아요. 그죠? 2등한 사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 그지?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그런 적자생존 이론이 소셜 다윈이즘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적 다윈이즘, 이 사회적 다윈이즘이 지금 우리 사회에 거의 이게 말도 슬쩍 아무도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사회적 다윈이즘이 지금 우리 시대의 기본 논리가 돼 있어요. 이게 나치즘이 이런 독재 체제가 완전히 지금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왜 나치즘 비슷한 인종차별주의, 그다음에 자국민 국수주의, 우열주의, 중국도 비슷하죠. 지금 요새 그 올림픽 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가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느낌이 있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처럼 해갖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이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 대한 대안의 부재,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 대해서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더 심하죠. 지금 국제사회, 국가는 괜찮아요. 국제사회에 룰이 없죠. 규칙. 없죠. 유엔에서 뭐 권고하지만 안 되는 거죠. 나치즘이 지금도 살아있고 인종차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Nation must inevitably be in competition. 국가가 경쟁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국가는 국제사회 규칙이 없어요. 국가는 경쟁사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얘기하고 우리 한국에는 선수 한 명이 어떤 부당한 혜택을 받아도 국가 전체가 나서서 국민 정서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대안이 없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국내 내부로는 개인 간, 그치? 치열한 개인 간의 경쟁 사회는 대안이 부재하지만 이 대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복지사회고, 그죠? 국가 내에는 조금 있어요. 그지? 근데 국제사회는 아예 없죠. 나치즘이 지금도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규칙이 없죠. 침공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each nation there was ongoing contest for survival.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도 within each nation ongoing contest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경쟁해야 되는 거지만 국가는 그죠? 그래서 국가는 루저보다는 실패자보다는 성공한 사람을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적 정도 서열 위주로 하고 그걸 뭐 아닌 것처럼 대안이 복지사회 논리로 하지만 대안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치즘 이론은 되게 어려운 게 지금도 이 나치즘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종차별, 나치즘 이런 극단적인 이런 주장이 지금도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처벌을 못하고 있죠. 미국, 독일에도 아직 있죠. So there could be only winners and losers in foreign affairs. 요거 지금 그게 해석을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안에서는 국내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죠? 국내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국가 내에서는 같은 국가 내니까 대안을 찾으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법치 국가니까요. 그지? 법치 국가니까 법치 국가 체제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여기 뒤에 so too there could be winner, only be winners and losers in foreign affairs. 이거는 맞단 말이죠. 이 두 개가 지금 혼재돼서 설명되고 있어요. This view promulgate 허버트 스펜서가 주장한 건데 이게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게 끔찍한 얘기지만 지금 대안이 왜 이 대안을 자꾸 찾아야 되냐면 이 끔찍한 대안 부재가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국제사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부재하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기대하기 난망하단 말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합의할 거다? 거의 불가능해요. And it is supported by the student.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논리가 되냐면 우생학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이어져요. 무생학. 이게 가짜 과학이죠. 갈톤이라는 사람. 지금은 우생학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영국 사람이었지만 이론은 미국에서 그게 많은 통용이 됐는데 이 이론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민 정책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이걸 보고 이민 정책을 제한하는 이런 법칙이 사실은 미국에서 벌어져요. And state sponsor sterilization of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자, 정신병 이상자들을 거세를 해요. 국가가 지원해서. 진짜 다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이겨야 되니까. 국가가 이겨야 되니까 국가 전체가 이민들을 억압하고 흑인들을 공식적으로 억압하죠. 흑인들을 공식적으로 억압했어요. 남부에서. 아니 국가 전체가 미국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런 것들로 그게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가 스스로 개발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정책을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그런 얘기를 처음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가만 놔둔 거죠. 자기랑 어떻게 보면 동조했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 정신질환자들을 거세한 거, 국가가 했던 거세한 거, 그 다음에 원주민 아이들을 갖다가 따로 띄어서 교육시킨 거, 부모한테 강제로 뺏어서 이런 것들이 서구 국가 모든 나라에서 다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 다윈이즘, 내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 소셜 다윈이즘이 얼마나 끔찍한 정책이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왜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정치적인 성공은 대부분의 경우 독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대전에 우리가 이겼을 수 있었다. 우리는 배반당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1차 대전 협정에서 베르사유 협정에서 했던 우리 배상금 이런 거 안 물어줘도 된다. 전쟁을 끝낼 때 우리가 그 협정을 했잖아요. 그 1차 대전 협정할 때 안 물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왜 물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소문이 다른 소스에서도 나온 그 얘기들하고 비슷해갖고
그 선거 고민들한테 아주 친숙하고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지만 이 거짓말들이 그때는 퍼퓰러했다는 거예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거짓말들이지만 거짓말들이 퍼퓰러했다. 요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현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 졌는데 선거 패배를 인정을 지금도 안 하고 있죠.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도 이게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셜 다비니즘이 그대로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론사들이요. 내가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언론사들이 무슨 얘기냐면 팩트 체크라는 말 많이 해요. 팩트 체크. 팩트를 사실을 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라이를 그죠? 배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그 사실이라고 또는 진실이 바탕을 두고 있는 근대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이런 받아들이냐면 근대 체제를 대체할 탈근대적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근대 체제를 대체할 탈근대적 제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지금도 현재도 차기 대통령 후보죠. 그리고 강력하죠. 이게 히틀러의 망령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나치즘이 없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 과거 역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극단적인 어떤 판본이죠. 뭐냐면 인종차별주의적인 소셜 다이니즘이죠. 이 인종차별적인 소셜 다이니즘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죠? 승자가 백인이 돼야 되고 흑인들의 요새 흑인들이 인권운동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독일의 사상 속에서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선거할 때 그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절대로 못 이길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선거에서 놀랍게도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변두리에 있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겨버린 거죠.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팩트체크는 무기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극단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기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공산주의를 반공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나치 바깥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위협이 또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근데 이 나치 반공산주의 메시지라는 것들은 거짓말인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소련하고 나중에 둘이 협정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였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그 붕괴 사태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의 그 신뢰가 해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필요하죠. 지금 현재 바이든 현 정부, 미국 정부도 신뢰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죠. 여기서 이 신뢰 붕괴는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 독일 수상이었던 사람의 정책이 실패해서 그런데 그거는
대공황 시절이었는데, 경제공황 시절이었는데, 그 경제공황 시절에 그, 그 경제공황을 넘어가는데 기존의 그 지혜가 어, 돈이 없으니까 대중적인 어떤 지출을 줄이는, 축소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 정책이 줄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경기 쇠퇴하는 그 타격을 대중들이 심하게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수상의 선거를 보장해주던 중도 우파의 동맹을 깨버리게 된 거죠. 지금도 이게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레이트 디프레션하고 뭘 바꾸냐, 코로나 사태를 만들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번에 그래서 커팅 퍼블릭 스펜딩을 줄이지 않고 더 늘리고 지원금을 계속해서 보내죠. 정부의 부채가 는다 그러면서도. 왜냐면 이때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부채를 나중에 갚더라도 이 경기 하강의 그 임팩트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인류가 있다면 겪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경기 후퇴가 깊어지면서 피털러의 나치당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히틀러가 또 하나 그 라디오, 그다음에 캠페인인 연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라디오라는 새 기술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강이 됐겠죠, 물론. 그래서 히틀러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힌덴버그가 히틀러를 수상으로 1933년 했는데, 힌덴버그는 히틀러가 통제될 줄 알았었어요. 그렇지만 히틀러가 자기 그 독재를 잡는데 2달밖에 안 걸렸죠. 근데 히틀러가 그 당시에는 어, 그 사례를 일삼는 정권이라는 걸 아직 잘 몰랐고요. 그게 1936년인데 베를린 올림픽 때예요. 이 베를린 올림픽 때 그 센세계가 모였는데 어, 그 이유는 그 아까 말한 그 미국의 그 짐 크로, 아까 그 왜 미국의 그 짐 크로로, 요걸 아까 예를 들어 말한 여기 나와서 그 흑인 차별 정책이죠. 흑백 분리주의 법, 이게 정식 법이에요. 짐 크로로 법이 흑백 분리 정책이죠. 공식적인 국가의 법이에요. 이게 1965년 마틴 루터 킹이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크로로가 먼저 있었고, 이걸 보고 히틀러가 그 반유태 정책을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니까 미국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까지 자기네들처럼 이 사람들도 또 비슷한 정책을, 특히나 미국의 그 징크로를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 그래서 그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도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미국도 히틀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으려고, 대항하려고 노력한, 전쟁이 진짜로 어쩔 수 없게 될 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참전이 늦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 진주만 공습 전까지는 꿈쩍도 안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런 어떤, 히틀러에서 의도된 붕괴는 기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상실, 그다음에 히틀러가 했던 독일 국수주의, 제국 국가주의, 애국주의의 그 새로운 형태에 대한, 사회에 대한 어필한 거. 그걸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붕괴하고 대공황에, 그리고 폭력에서부터 죠. 그다음에 나치 운동이
굉장히 그 절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히틀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히틀러가 핵심 리더십 그룹을 막 갖고 있어 만들었거든요. 그 SS 그런 어떤 그죠? 비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의 그 정치 집단이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요거 보세요. 문제가 내가 뱅뱅 돌아서 봤는데 요거예요. 이 질문이 맨 처음에 있었어야 돼요. 과거의 붕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지? 다양한 결과가 있었지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설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명들을 안 해서 지금 계속 읽으면서 내가 옆에 곁들여서 말한 이유가 어떤 것들은 지금 현실하고 관계가 없지만 히틀러의 이 나치즘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상태로 다이버스 아웃컴이 아니라 이런 다이버스 설명, 다양한 이 아웃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지금에서 해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역사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패턴, 현재의 그 행동의 패턴을 읽을 수 있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과거에 심각한 결과가 가지고 있었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될 게 왜 그러면 왜 이러한 질문을 이토록 중요한 이 글을 핵심 질문을 이제서야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왜 이 저자는 이토록 중요한 질문 왜 이제서야 하고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제서야 하고 있냐면 이제 와서야. 왜 이제 와서야 하고 있냐고요.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왜 그러냐면 이 역사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객관적 사실, 보증이라고 그러죠, 소위. 보증.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 응? 근대적 연구 자세가 있어요. 과학적 연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응? 왜냐하면 지금 이걸 이렇게 근데 이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대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 역사의 연구는 현재의 그죠? 그것도 나왔잖아. 현재 우리에게 패턴, 행동의 패턴을 할 수 있게 자기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읽는, 읽을 수밖에 없다. 예?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읽고 있다. 이게 한 첫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문학적 상상력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에 예를 들면 히틀러가 나치즘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언어의 표면적인 산문 언어의 표면적인 기록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 뉘앙스 그렇죠? 뉘앙스 그,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치? 뒤에 표면 뒤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상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만 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도 있냐면 언론의 무기력함 또 비슷해요. 언론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인지 아니면 언론인 기자들이죠. 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 대입되어 있는지. 현재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죠? 이거 언론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의 붕괴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과거 지금 붕괴했던 정권 역사를 공개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양한 어떤 결과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왜 공부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거 맞는 거죠. 그죠? 그 얘기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사실만 분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이 객관적 사실. 그러면, 객관적 사실의 보도, 언론이 객관적 사실의 보도, 또 역사가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었던가?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러한 논리에 의문이 생겼나? 이걸 질문할 수 있죠. 그죠? 왜 언론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가 역사는 객관적 사실 기록이 아닌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기존에 확고하게 자라봤던 근대사회 자체의 체제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대, 로의 탈근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붕괴를 연구하는 이유, 붕괴를 연구하잖아 지금, 그지? 붕괴를 연구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시대의 붕괴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시대 전환기인데 객관적인 기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글쓰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 왜 이 혼란스러운 글쓰기를 읽습니까? 최근 대부분의 글쓰기가 대부분의 글이 있기에 대부분의 글이 이러한 난처한 경지에 빠져 있는 경향이 많다. 그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today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게 위험하다고 나와 있어요. Today there are signs that US and European liberal democratic systems are under threat. 그러니까 liberal democratic system, 이 민주주의 사회 제도,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그 제도 자체가 위협에 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신뢰가 상실했죠. 내가 지금 언론 얘기했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뭐 정치 얘기했죠. 이런 거 다 잘 안 믿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구 정부가 이 가난이 퍼져나가는 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노동조직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강 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처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어떤 강력한 운동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들은 다 옆에 있는 현상들이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시스템 그랬지만 퍼블릭이 아니라 근대 모던 시스템, 그죠?
기존의 근대 사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맨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잠깐 위에 올라가 볼게요. 아까 좀 전에 내가 했던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이 글이 시작되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초점이 있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무능한 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맨 끝에 와서야 문제의 핵심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 글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rewriting.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평가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선 첫째, 이 글의 저자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은 근대적 논문 쓰기, 글쓰기 표준을 따라가고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문제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역사학 글이니까 역사학계의 문제인가? 맞는 것 같아요. 일부는 맞다. 왜냐하면 일부는 틀린 이유는 아닌 이유는 이게 지금 시대가 이 근대 시대의 역사학으로는 옳지만 옳은 방법론을 혜택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에콜로지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죠. 그죠?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그 다음에 페미니즘 등 사자 권리 옹호 이런 경우에는 백인 백인 이성애자 서구 백인 이성애자 중심주의가 아니죠. 그지? 등의 관점에서 역사학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역사학도 아니고 그죠? 이 글이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백인 이성애자 중심의 역사학은 저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인간 중심이 아닌 팔근대 시대의 역사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은 아직 없어 보인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역사학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뭐가 문제인가? 근대 인문학 자체의 문제가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근대 인문학 자체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팔근대 인문학의 길을
모색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결론을 다시 한번 쭉 가봅시다. So,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So do we see ideas from intellectual fringe?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모서리에서,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지적 모서리에서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으로 파워풀한 무브먼트들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무브먼트는 소셜 다이얼리즘 아이디어들이, 그죠? 그걸 인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그레이션을 줄여야 한다. 그지? 대중 복지가 이민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이건 나쁜 예를 들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또 이 내셔널라이즈 이 내셔널리스트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말 달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수주의자들이죠. 국수주의자들이 많이 보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 선거에 이런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오반 같은 헝거리의 이런 사람들이 심하게 인종차별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식 정당이 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영국에서도 뭐가 있냐면 브렉시트 있죠. 브렉시트라는 게 웃기는 일이죠. 영국의 특권주의, 전통적인 전국의 예외주의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하이퍼 내셔널리즘은 맹종족 애국주의죠. 그래갖고 이 브렉시트가 EU에서 떠나졌는데 웃기는 사실이 뭐냐면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가 성공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벌어졌냐면 성공한 다음에 누가 그러면 이거 공로자냐?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웃기는 거죠. 브렉시트를 해서 영국이 지금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누가 탈퇴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에 넘어간 거죠. 이런 어떤 소셜 다비니스트 아이디어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변두리에서 나온 나쁜 얘기들만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변두리 나온 좋은 얘기의 어떤 한 예일 텐데 그런 얘기들은 거의 안 보여요. 그 나쁜 얘기들만 자꾸 커지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서포터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아요. 소셜 다이어니스트 독트린을 주장하고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2년 선거가 자기 이겼다는 거짓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가정이 그죠?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던 잘못된 가정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백신 반대하는 운동, 그다음에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선거에 우리가 졌는데 짓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균열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모서리 구석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만연해지는 거는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로 하나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연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려면 부정적인 프린지 싱킹, 왜 응? 새로운 긍정적인 프린지 싱킹을 알고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끝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프렌치 싱킹, 긍정적인 프렌치 싱킹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이 부정적인 싱킹에 대항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The best. 그러니까
이 여기 보세요. 왜 그렇게 안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회복하는 길. 그러니까 이 역사학들은 대부분 다 특징이 근대 역사학, 지금 이거 주장하는 게 근대 역사학이니까 근대 회복인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디스럽션을, 붕괴를 지나서 사회를 유지했던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찾느냐? 찾을 방법이 없을 텐데, 근데 이런 걸 찾겠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냐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복지를 강화하자. 이게 대부분의 논리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데, 복지를 강화하면, 기존에 지금 이 혼란스러운 거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죠. 세제 자체의 문제인데, 일부 복지를 강화하면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정부와 그 피지배자들의 계약이다. 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을, 이게 우리 근대 사회의, 근대, 근대 국가의 사회계약론인데, 하나, 이거는 좀 긴 얘기니까 고민할 얘기만 하나만 던져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사회계약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체제를 만들어 놓고, 사회계약론을 사후에 생각해 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정부는 책임이 지는데 누가 책임지냐? 회사들을 통제를 해라. 그죠? 회사들을 통제해라. 회사들이 복지를 또 이제 희생양을 동원하는 거죠. 회사들의 지배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중복지를 약화시키고 잘못된 거를 그래갖고 이제 대부분 다 페이스북을 욕하고 이런 회사를 욕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옹호주의자들의 두 가지 대안은 하나는 복지의 강화. 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회사, 다국적 기업, 응? 재산. 근데 복지의 강화라는 거는 자본이 없어 안 되고 다국적 기업을 제한하는 거는 국가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 없는 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신앙을 강화하자, 근대 국가에 대한 어떤 회복하자, 신뢰를 회복하자. 신뢰 회복도 많이 쓰죠, 그런 말들. 신뢰 회복하는 방안이 이런 모호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쓱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필요한 걸 복지에 필요한 거를 가질 수 있게 하자. 이토피아적인 생각이고 해결책은 없는 거죠. 이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는 기존의 정권, 정상적인 정치하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노멀리티가 페일하고 체인지가 올 그런 크리티컬 레슨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순이 되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게. 제일 웃기는 말이 맨 끝에 있어요. 붕괴 때가 무르익었는데 징조는 어떤 것일 것인가? 알고 있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요게 맨 첫 문장이어야 되는 거죠. 요게 제목이어야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뒤에 끝나고 이런 질문으로 끝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학자인 저자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체 모순이 있으니까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자. 근데 지금 붕괴의 때가 다가왔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글 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2021년 12월 23일 날 글이라는 거예요. 역사학계에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저자의 문제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학계의 문제가 일부는 맞아요. 근데 근대시대 역사학은 맞지만 이 지금 새로운 시대의 역사 이론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탈근대 시대 역사학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인간 중심이 아니니까. 이 역사학이라는 건 인간 중심이었으니까. 근대 인문학 자체의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 탈근대 인문학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그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죠. The signs are that we are in a time that is ripe for disruption. 붕괴에 무르익은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는 그런 징조들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붕괴인지 그걸 찾기 위해서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읽어나가야 된다. 결론은 지금 시대는 전면적인 붕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